주말 잘 쉬셨습니까? 1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윤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외국인이 3년 만에 지금 국채 펀드에도 다시금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 우리나라가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네. 부양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가 과연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납품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모닝체크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신순왕 CEO의 발언과 그다음에 지난 3월 3분기 컨퍼런스 콜 때 삼성전자가 내놓은 공식 입장과 이제 좀 악귀가 기여가 딱 맞물려가는 그런 분위기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도 연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내는 아직 어쨌든 좀 11월 25일이니까 이번 주도 남았고 그다음에 12월 한 달도 남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얘기한 대로 연내 통과, 연내 승인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잠깐 이제 채권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금융연구에서도 WBGI 우리가 이제 가입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빠른 700억에서 우리 돈으로 한 70조에서 80조 원 이상의 그런 해외 자금이 국내 채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채권이라는 거는 이 주식과 조금 다르게 볼 게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을 조금 더 이제 감안해서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걱정했었던 한국 경제 이러다 정말 크게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아주 근본적인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덜어내셔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들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자, 모닝체크부터 좀 가볼게요. 진순왕 CEO 얘기를 좀 자세히 좀 해보겠습니다. 홍콩 과학기술대 강연에서 23일 날 했던 얘기인데요. 크게 보면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좀 내용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이 대목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HBM 이 3E 8단과 12단 현재 콜 테스트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승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 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처리 중이다. 이제 이 두 가지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거가 이제 결국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이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다. 대표적으로 블랙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발열 문제가 있다 해서 조금 지연되다 등등 하는데 결국은 이제 연내 이제 출시가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얘기하는 우려들이 좀 하나하나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 SK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것만 가지고는 이제 HBM의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거를 빨리 좀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결국 이제 일종의 트리클 다운 효과, 낙수 효과라도 봐도 됩니다. 삼성전자의 이 5세대 제품에 대해서 SK 하이닉스 수준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만 되면 이제 쓰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일단 통과가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큰 문제가 없고 수율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난 상태에서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2라운드죠. HBM 이 6세대, 이 4로 갔을 때 과연 누가 이제 HBM 이 이니셔티브를 좀 쥐고 있는 현재 상태가 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도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을 잡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이제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의 가장 큰 그림자, 가장 큰 어떤 안개가 조금씩 이렇게 걷어지는 것만큼은 이제 분명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을 하반기에 굉장히 끌어내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를 위시한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그게 이제 수급적으로 나타나면서 계속 시장을 끌어내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시는 것처럼 김병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주말에 KBS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증시 안정 펀드에 관련된 언급을 내놨습니다. 언제든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적절한 타이밍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주가 부양만을 위한 용도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식으로 시장의 우려도 일단 인식을 한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언제쯤 시장에 들어올 거냐라는 건데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올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이미 밸류 지수 펀드 같은 것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이제 이 증시안정 펀드의 의미는 과거 사례를 가지고 좀 끌어와야 됩니다.
1990년도부터 해서 우리나라에서 증시 안정 자금이 3번 정도 만들어졌었는데요. 이때하고 외환위기 때하고 그다음에 팬데믹 때 3번입니다. 1990년하고의 3번인데 이때 증시안 펀드를 만들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주가가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정부가 들어온다. 정부가 들어오는 돈이 규모가 뭐 몇 조 원대 이상이니까. 참고적으로 팬데믹 때는 10조 7천억 원이 조성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덜 걱정을 되고 이런 어떤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이 증시 안정 펀드라는 게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만약에 또 주가가 좀 더 급하게 빠지더라도 결국 정부에서 이제는 그동안처럼 방치하는 게 아니라 놔두지 않고 들어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 시그널을 줬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급적인 문제도 이제 그동안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좀 기대를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이제 재무장관이 결국 이제 낙점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스콧 베센트 이 키스퀘어 그룹 CEO인데요. 우리는 좋게 낯익은 인물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요, 조지 소로스가 1992년도 영국의 파운드화를 이제 공격을 해서 그때 10억 달러에 차익을 거둘 때 그때 이제 측근으로 그 당시에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지 소로스가 만든 대표적인 이제 자기 뭐 인물이다, 후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트럼프 선거 캠프 20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트럼프의 이제 측근이 됐고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의 경제 고문 역할을 좀 해왔고요. 그동안에 이분이 했던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IRA를 강도 높게 비판을 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장을 왜곡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월가 출신이다 보니까 민간 주도의 자본 배분을 통하는 투자를 활성화하는 측면을 강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에도 측근이고 또 강성 인물 중에 하나고 우리 쪽으로 좀 버거운 인물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면들이 또 우리가 예측을 또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장단점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모닝체크 이 3가지 내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 이렇다 할 만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 가운데 뉴욕 증시에서 금요일 지수를 확인해 보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에 돌파하는 다우존스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우지수 1% 가까이 상승폭을 키우면서 다시 한번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고요. 나스닥과 S&P 500 또한 소폭이지만 오름폭을 이어가면서 미 증시 안에서의 견조함은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간 단위로 놓고 봤을 때는 다우 지수가 2%대, 나스닥과 S&P 각각 1.7%의 오름폭을 키우면서 확실히 국내 증시와 분위기는 180도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안전 자산을 향한 금에 대한 수요도도 올라가고 있고 이 WTI와 같은 유가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주말 사이 모든 증시가 쉬어가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는데요.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오름폭을 크게 보여주지 못했던 알트코인들 위주로의 상승 흐름이 주말 사이 나왔었고 일부 종목들은 50%가 넘는 주가 상승을 하루 안에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시장 전망치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트럼프 정권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상자산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월 20일이면 직접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안으로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주요 인물인 만큼 이 수장이 바뀐다라는 부분에서 암호화폐 산업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 증권거래소들을 통해서 이 옵션 선물 상품이 출시가 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를 통해서 12월 2일부터 비트코인의 현물 결제 옵션 상품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미 현물 ETF를 통해서 엄청난 자금 유입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옵션까지 추가가 되면서 기관들의 수요가 더욱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주가도 크게 변동성을 보인 바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연결지어서 확인해 볼 글로벌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임을 보였던 쪽은 여행 관련주들이었죠. 중국이 한국의 무비자 입국 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15일로 확인이 됐었는데 이제 30일까지 확대가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여행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있었던 만큼 오늘 장 출발 직후에 관련 섹터 안에서의 움직임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코멘트가 주말 사이에도 굉장히 뜨겁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는 TSMC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폭스콘 모두 언급이 됐었는데 이때 삼성전자만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내 증시의 투자자들의 투심을 좀 위축시키는 하나의 모멘트가 되기도 했었죠. 다만 주말 사이에 젠순왕 엔비디아 CEO가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일단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AI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앞으로 더 빠르게 노력을 해서 인증될 수 있도록 진행시키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놨고요.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해오던 발자취를 확인을 해보시면 올해 7월에는 삼성전자가 4세대 HBM을 엔비디아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을 가져왔었고 아직 5세대와 관련돼서는 인증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다만 3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지금 HBM 매출 증가폭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해오기도 했었고요. SK하이닉스 쪽을 보시면은 이미 5세대 모두 인증이 끝나고 블랙웰에 직접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물량 대부분을 SK는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생산 물량이 완판됐다는 소식이 이미 연초부터 나오면서 SK하이닉스를 향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내년 SK하이닉스를 향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는 가이던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이 하단은 27조 원대, 상단은 49조 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전망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해가 내년에 도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해당 이슈를 놓고는 여전히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에 무게를 두는 게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코멘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코멘트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엇갈렸었는데 오늘은 동반 상승으로 화답을 해줄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의 주요 일정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맞이를 하는 만큼 휴장에 들어갑니다. 목요일이 휴장이고 금요일은 증시 조기 폐장이 있습니다. 3.5거래일밖에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들에 따라서 미증시 안에서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한 주 동안 미국 안에서도 주요 경제 지표들 그리고 휴장 일정까지 있는 만큼 잘 대응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삼성전자 인공지능 메모리칩 납품 승인을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납품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로부터 HBM 물량을 대부분 공급받고 있지만 삼성전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HBM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예고합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회사를 이끈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경영 능력을 두고 가장 혹독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죠. 과연 이번 이슈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오늘 이슈 레이더는 삼성전자 HBM 관련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하나만 잡아가지고 오늘 갈 예정이고요. 두 분 도움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이사님하고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박 이사님한테 좀 첫 질문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뭔가 삼성전자의 숨통이 트이게 되는 계기가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패스트 트랙 엔비디아 관련해 나온 부분. 젠슨왕 CEO 얘기입니다. 이 패스트 트랙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빨리 납품을 받도록 패스트트랙을 쓰는 건지 아니면은 그 콜 테스트 자체를 조금 더 빨리 진행시키라는 건지 그러네요. 그 부분들이 아직은 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저는 지금 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전 삼성전자 입장에서 HBM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있지는 않거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HBM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 삼성전자 지금 문제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HBM이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하이닉스 기준에서 본다라고 하면 작년 기준에서 HBM 매출이 한 4조 원 정도 됐어요. 네.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하이닉스가 밝히기를 20조까지 한번 늘려보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이제 4분기까지 HBM 매출이 정확히 얼마인지 집계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10조 원 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 한 분기 매출이 70조 원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엔비디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는 파운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네, 그렇죠.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보통 대표적인 AP가 이제 엑시노스, 삼성전자 자체 AP죠. 엑시노스는 이제 스냅드래곤,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있는데 과거에 그 퀄컴 스냅드래곤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했을 때 발열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설계도와 똑같은 아키텍처를 갖고 TSMC에서 그대로 생산을 했는데 거기는 괜찮고 발열 문제가 싹 잡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삼성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파운드리에 지금 고객사로 등록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HBM4가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혼자서 이 HBM의 생태계를 더 규모를 확장시키는 건 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 아직까지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기 좀 약간 힘들긴 합니다만은 AMD나 아니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이런 데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이 AI 칩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경제 규모를 이제 키웠을 때 사실 HBM 시장도 커지는 건데 지금 엔비디아 자체만 갖고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어떤 그 HBM 시장 마켓 시어를 좀 약간 침투율을 어느 정도 갖고 간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조금 이제 박 이사님이 신중하게 보신다는 입장이신 거고 곽유정 파트너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가장 좀 기다려왔었던 이벤트 자체가 사실 이 HBM 통과에 대한 부분이 3분기부터 들어왔었다가 3분기 결국에는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번지면서 실적 발표 역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투심 자체에 지금 굉장히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통과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좀 그래도 지금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긍정적인 주가상에 그러니까 투자 심리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긍정적인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도 사실 레거시 쪽에 대한 매출 기대감보다는 고부가 가치 제품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들어온 이슈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기다려 왔었던 이제 드디어 이벤트가 나왔다라는 점에 일단 초점을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박 이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는 HBM은 사실은 조금 지엽적인 거고 오히려 이 파운드리가 더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이제 말씀해 주셨고 곽 파트너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 또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에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두 분이 생각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이제 얘기인데 이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간의 이제 역할이라는 거에 대한 영향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어떤 그런 미치는 영향 부분도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큰 틀에서 본다고. 저는 일단 엔비디아만 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의 지금 캐파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통 반도체에서 얘기할 때 풀부킹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풀부킹 상태예요. 그러니까 캐파가 다 찼다 이거잖아요. 다 차 있는 상태죠. 네. 그리고 앞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하이닉스도 내년까지 완판이 됐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엔비디아 자체의 생산 능력이 늘어나면은 이제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 HBM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 현재 시장을 봤을 때
TSMC가 이제 미국 애리조나에 그 반도체 공장 지어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에 TSMC가 그쪽에 파운드리는 짓고 패키징 공장은 안 지었어요. 예. 패키징 공장을 안 지어서 미국 쪽에서 어떤 그 보조금 갖고 이 패키징 공장을 짓냐 안 짓냐가 이제 주다리를 했었었는데 결국에는 TSMC도 왜 TSMC 입장에서는 파운드리에서 만들고 패키징은 대만으로 갖고 와서 다시 갖고 오면 사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아, 하지만 우리 패키징은 우리만 할 수 있고 어떤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 애리조나 공장이 이제 패키징 공장을 안 지었었는데 최근에 10월 달에 가장 업데이트된 뉴스를 보면은 패키징 공장을 거기다 그 설비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HBM의 수요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약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HBM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가장 최근에 나온 최신 제품 블랙웰의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이런 정상화가 좀 약간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삼성전자 관련돼서 하나만 좀 더 우리 곽 파트너한테 여쭤보면은 지난번에 근데 젠슨왕이 엔비디아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는 네. 삼성전자 언급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사실 그래서 돌았던 것 같고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면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사실 뭐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 언급이 좀 부족하긴 했지만 네. 뭐 젠스왕 CEO가 빼먹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쪽에서는 그 실적 컨퍼런스 콜 했을 때 4분기에는 이제 HBM3 매출 비중이 50%까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함으로써 이미 양산과 판매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식의 이게 뭐 투자자들 달래기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패스트트랙 지금 통과가 지금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네.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그 젠스장 CEO의 입에서 말한 것보다는 삼성전자 쪽에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말한 부분이 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유효하게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HBM에 대한 수요가 물론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예. AI 칩이 뭐 AMD나 다른 곳들에서도 지금 AI 칩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 HBM 수요는 계속해서 지금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다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결정적인 지금 좀 차이라고 한다면은 수율 자체에 대한 문제가 사실 제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HBM 지금 3 같은 경우에도 수율이 지금 80% 정도가 양품 비율이 80% 정도 이상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러지 못해서 지금까지 퀄 테스트 통과가 되지 못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애초에 그 기술력 자체가 조금 이제 차이가 네. 있긴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HBM3를 만들 때 비전도성 필름을 사이사이에 네. 넣어서 녹이는 방식이거든요. 예, 이게 예. 단수가 높아질수록 유리하다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지금은 수요가 워낙 폭발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율에 대한 부분, 기술력보다 수율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해서 네, SK 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쪽에서는 물론 이제 HBM3 수율이 조금 이제 못 미치고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향후에 지금 HBM4도 지금 만들어 나갈 예정인데 이 HBM4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사실 예, 더 예, 중요해서 예, 예. 이건 이제 SK 하이닉스 쪽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쪽에서도 지금 염두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올해 아마 느낀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TSMC와 손을 이제 잡으면서 이 HBM4에서 1층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게 베이스 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베이스 다이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TSMC 쪽에 과감하게 맡기려고 하는 그런 이제 판단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네. 일단은 4분기부터는 HBM3에 대한 그런 이제 매출 반영이 이제 서서히 조금 점진적으로 앞으로 향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내년에 이제 승부수는 그렇죠. HBM4에서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곽 파트너님도 HBM4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HBM3하고 HBM4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거야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기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큰 틀에서 HBM,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5세대에서 6세대, 4로 넘어가는 거에 있어서의 변화나 차이가 뭔지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좀 박 이사님 좀 해주신다면요.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는데요. 일단 HBM3E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데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먼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마이크론이 사실 만들기는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아, 3E 그래요? 같은 경우는 사실 HBM 관련돼서 HBM2나 2E는 삼성전자가 먼저 만들었고 HBM3E는 이제 마이크론이 먼저 만들었는데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3E, 4E 단계는 그냥 발열이나 어떤 속도 이런 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빨라진다. 그렇죠. 네, 점점 예. 빨라지고 이제 발열도 적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의 HBM을 사실 2014년도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를 한 2년 동안 굉장히 큰 소송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둘이가 사이가 안 좋아서 지금 하이닉스 말하는 얘기는 딱 그거죠. 이게 만약에 하이닉스의 HBM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기준은 하이닉스 HBM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금 삼성전자 HBM3 만들고 있는데 AM 들어가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에서 안 쓰는 이유는 하이닉스 거보다 좀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기준이 하이닉스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퀄테스트도 뭐 HBM3E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서 다른 양산을 하고 기업들은 있는데. 있고 쓰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안 쓰는 이유는 하이닉스 거보다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퀄테스트 자체가 그 칩 자체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라 하이닉스 HBM332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느냐에 대한 퀄 테스트거든요. 사실 그거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결국은 파운드리 쪽 관련된 문제라고 그쵸. 연결돼서 네. 보면 그렇게 맞습니다. 돼야 되겠군요. 자, 곽 파트너님. 사실은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조 얘기하고 난 이후에도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실적 좋게 나오고 등등등 약간 뭔가 좀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없잖아 있는데 네. 외국인들은 안 사더라고요. 거의 네. 한 번에 하루인가 사고 계속 또 팔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이렇게까지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HBM과 관련된 거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우리 박 이사님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파운드리나 이런 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건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외국인들의 수급 문제는? 복합적이라고 사실 좀 보여진다고 그렇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된 뭐 지금 수정 가능성이라든지 트럼프 지금 이제 정권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도 외국인이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HBM 파운드리 결국에는 근원적인 경쟁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 자체가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하이닉스 그 SK 하이닉스에 이제 인재 채용했을 때 SK 하이닉스에 갔었던 사람들이 삼성전자 갔다가 다시 지금 다시 SK 하이닉스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거 자체가 지금 이미 시장에서의 경쟁력 자체가 그러니까 그 그라운드에 뜨는 플레이어들이죠. 플레이어들이 결국 지금 SK 하이닉스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결속력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좀 올해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쇄신에 대한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고 거기다가 지금 또 초격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추격자 입장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삼성전자 부도설도 나왔잖아요. 사실 이거는 삼성전자 주주들 입장에서 마음의 부도 가 더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가 거의 이제 4만 전자까지 한번 찍었기 때문에 이 하방 경지성을 좀 어느 정도 방어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 이런 근원적인 문제가 사실 해결이 돼야지만 본격적인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 지금 주가가 저평가라는 거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 들어왔어요. 거기에다가 패스트 트랙에 대한 부분들까지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조금 더 탁탁 붙어줘야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으로 정말 본격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그래도 저점을 계속 들어올리는 분위기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는 부분들도 이에 대한 지금 부분 때문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파운드리 지금 뭐 TSMC 손을 잡았다.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 보니까 테슬라 쪽에서도 이제 HBM4에 대한
지금 수요 니즈가 있는 상황이라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4를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파트너십으로 엔비디아 잡았어요.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에서는 또 TSMC와 협업을 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HBM4에 대한 또 그런 수요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까지 지금 이런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을 지금 상대로 계속해서 또 협업을 해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좀 올해는 좀 토대가 좀 깔리지 않았나라고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또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향후에는 또 긍정적으로 발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모멘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수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HBM 지금 3 같은 경우에는 8단이랑 지금 12단만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앞으로 향후에는 또 지금 16단 더 나아가서 뭐 24단 이렇게까지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그때는 삼성전자도 비로소 수주를 또 끌어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서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승부를 봐야 되는 그 지점이 분명히 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HBM4 역시도 단수가 계속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수에 대한 경쟁에서 기술력에 대한 차이, 그게 결국엔 내년과 내후년의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HBM을 놓치긴 했지만 키워드가 그래도 두 가지 정도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PIM이라고 해서 메모리에다가 프로세서 연산 기능을 이제 더한 그런 이제 제품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메모리와 장치를 연결해서 대용량을 부여하는 CXL까지 사실 이 이슈도 작년부터 들어왔었던 이슈였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HBM에 좀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 패스트트랙이 통과되고 나면 다음 삼성전자의 모멘텀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속 요구할 가능성은 높은데 그런 점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키워드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먹거리들이 그래도 살아있는 재료로서는 살아있는 중인 것 같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단순히 HBM 하나 뭐 공급하는 거 외에도 참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참 많다라는 거 두 분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삼성 뭐 HBM 얘기가 나와서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쭉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 오늘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네, HBM과 관련돼서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시원한 소식을 들려주지 못하자 삼성전자의 주가 올해 내내 좀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6월에서 7월 그 사이만 하더라도 기대감이 반도체 업황 점점 커지면서 88,000원대까지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황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HBM과 함께 AI 성장과 함께 삼성전자 10만 원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쏟아졌었는데요. 퀄테스트 통과 오보 소식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지금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일 차트를 보면 조금 더 뚜렷하게 느껴지는데요. 21선이 단 한 번도 반등하지 못했고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5만 원 선도 이탈하면서 49,900원까지 터치했고 삼성전자는 10조라는 부양책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와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차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는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지만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할 땐 더 가파르게 상승했고 지금도 하단을 지지해주는 모습이고요. 특징적인 거 보게 된다면 21선도 SK 하이닉스는 우상향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죠. 그만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누가 더 엔비디아의 공급을 많이 하느냐라는 그 포인트 하나만으로 주가의 1년 차트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만 보더라도 외국인이 삼성전자 10조 부양책 카드를 꺼내든 그 단 하루를 제외하고 5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도 삼성전자에는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향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지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테크윙이 있을 것 같고요. 테크윙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만 보게 된다면 3%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게 되더라도 5일 차트가 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 자체도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테크윙뿐만 아니라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좀 확보가 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는 2%가량 상승하면서 12만 5,500원대를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YC 같은 경우는 1.8%가량 상승하면서 10,000원
어려운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가옵칩스는요. 5거래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죠. 22일자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엇갈린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에만 의존하는 그 의존도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방향성도 부진한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엇갈린 흐름까지 확인해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삼성전자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도 SK 하이닉스향 기업들을 살펴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고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앵커가 정리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 향 또 하이닉스 향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박근혜 이사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먼저 준비를 좀 하는 게 있잖아요. 여름에는 뭐를 사고 겨울에는 뭐를 산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들 올라갈 때 보면 이제 후공정에 먼저 가고 나중에 이제 전공정이 좀 약간 따라갔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너무 이 HBM 중심의 어떤 DRAM 진영에만 이제 이목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낸드 쪽이 너무 지금 그 소외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소외되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낸드 쪽이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DRAM 쪽보다도 낸드 쪽 기업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요즘에 낸드 가격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 나오던데. 그렇죠. 그럼에도 네. 이제 SSD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SD 중심으로 본다. 보통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 HBM들이 DRAM들이 이제 일을 처리를 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뭐 AI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누가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런 서비스들로 우리가 보통 이미지 같은 걸 많이 만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 그것들에 대한 어떤 저장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그 SSD 관련돼서 이제 낸드 플래시에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서서히 지금 바닥서부터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후공정 같고 전공정 같듯이 DRAM의 중요성이 대두됐는데 보니까 이게 낸드도 상당히 많이 중요하네라는 식으로 시장이 지금 비유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익 IPS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종목을 보면은 뭐 사실 삼성전자 향이 굉장히 확실한 좀 기업이기 때문에 원익 IPS가 지금 가닥권에서 굉장히 좀 약간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기업이냐면 이제 방막 공정에서 이제 증착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죠. 일단 뭐 증착 공정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웨이퍼 위에 아주 얇은 막을 입히는 공정이죠. 우리가 이제 몇 단 얘기할 때 들어가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HBM에 이어서 SSD의 중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중요할 텐데 실적이 좋은데 떨어지는 기업도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좀 많이 있죠. 근데 실적이 안 좋아져서 떨어졌을 때 앞으로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은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진 주가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익 IPS 물론이고 이제 낸드 관련된 주식들이 거의 다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DRAM 쪽보다도 낸드 쪽이 이제 뭐 오늘 기준으로 당장 뭐 내일서부터 이제 뭐 낸드 쪽이 관심을 받는다 그런 건 아니고 이미 업황상은 낸드 쪽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고 내년 쪽에는 전 DRAM 쪽보다는 낸드 쪽이 조금 시장이 개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면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가격이 거의 그 코로나 때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가격까지 원익 IPS가 내려간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물론 뭐 반도체 쪽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수급상으로도 기관 쪽이 매도가 상당히 많아서 하락폭이 깊었는데 기관 쪽도 거의 매도가 나온 상황이라 기관 쪽이 상당히 조금만 뭐 매수 쪽에 가담해 준다라고 하면 전환해 준다라고 하면 원익 IPS 지금 가격권에는 뭐 그렇게 큰 리스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원익 IPS 말씀해 주셨고, 자, 곽유정 파트너는 어떤 종목이겠어요? 네, 전 YC 가지고 왔는데요. YC. 지난주에도 다른 전문가님 YC 가지고 왔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향 관련해서 몇 가지 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긴 합니다. 일단 공정 과정에서는 당연히 저는 원익 IPS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소재단에서는 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지금 하고 있는 곳 중에서 솔브레인 있고 그리고 YC 같은 경우는 이제 후공정단에서 이제 장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분율을 11%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HBM에 대한 그 신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율 싸움에서 신뢰성은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테스트 장비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4분기부터 YC 쪽에서 만든 이 신제품 그 후공정 관련 검사 장비, HBM 장비거든요. 예. 이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당 한 30억 원 전후 정도로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화성 공장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 쪽으로 이제 입고가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5세대 HBM3 양산 거점을 이제 평택으로 낮춰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주고 그러겠네. 있기도 하고요. 예. 사실 지금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일반 드램보다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테스트 공정에 대한 중요성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고 수율 경쟁에서도 가장 좀 중요한 핵심 공정이기 때문에 이 후공정 관련해서 YC가 만든 이 신제품이 지금 이 4세대뿐만 아니라 향후 지금 5세대 HBM4까지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향후 매출 발생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잠재되어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 쪽이랑 지분 관계를 맺고 있고 삼성전자 쪽에서 이러한 장비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서 만든 장비이기 때문에 기술력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SK 그러네요. 하이닉스와. 근데 이 YC 쪽에서 SK 하이닉스 쪽에서 만약에 요청을 한다면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근데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지금 현재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 미국의 테라다인 쪽의 장비를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원가 관리를 좀 하기가 힘든 구조이다 보니까 국내 고객사들도 지금 계속해서 탐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만약에 SK 하이닉스 향 수주까지 따낸다 한다면 HBM에 있어서는 1, 2위 그런 그렇죠. 이제 기업들을 같이 함께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당연히 저는 긍정적이라 보여지고 현재 YC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조정이 거진 다 나와준 상황입니다. 지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이상 나온 상황이거든요. 월봉상 20월선 구간대가 이제 강력한 예. 지지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여기서 다시 그 추세가 돌아가는지 일단 좀 확인을 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소부장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요 생산업체들 다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 YC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박근효 의사는 원익 IPS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두 가지 리포트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BI 매트릭스입니다. 최근 들어 AI 열풍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우리 관련 종목들도 함께 들썩였는데요. BI 매트릭스도 그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이미 시작된 AI 소프트웨어 매출 25년에 본격화된다고 하네요. 이미 이제 AI로 돈을 버는 기업인데 내년도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주요 사업 부문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BI, SCM, AI입니다. 이 BI 솔루션의 아우디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면 업무 시스템을 이 한 가지 솔루션을 이용해서 모두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SCM도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게 바로 이 AI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G매트릭스라는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 기업 데이터를 조회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예측하는 것까지 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자연어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코딩을 모르더라도 모든 직원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영업이익단에서 흑자 전환했고요. OPM은 14.4%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첫 매출이 인식됐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하나증권에서는 목표가나 투자 의견 따로 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AI 사업 부문 왜 중요할까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구사업부의 현재 매출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AI 솔루션은 9%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출 비중을 보시면 이 AI가 왜 중요한지가 알 수 있을 텐데요. AI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경우에는 솔루션의 매출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OPM도 BI에 비해서 훨씬 높게 책정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인원수로 플랫폼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ASP까지 함께 높습니다. 향후 전망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BI 솔루션을 통해서 700개 이상의 주요 고객사를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25년도부터는 영업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AI 부문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비중이 19.2%면 앞서 살펴봤던 3분기 9%에 비해서 2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 종목 바로 열어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LG U+입니다. 역시나 AI 신사업과도 약간 엮여있는 종목인데 경기 방어주를 넘어서 이제 AI 그리고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와 있습니다. 의지와 현실 사이의 절충안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LG그룹이 통큰 밸류업 플랜을 발표를 했죠. LG U+ 기업 가치 재고 계획 보겠습니다. 중장기 ROE는 8에서 10%, 주주 환율은 최대 60%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목이 나온 이유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이제 배당 성향을 40% 기존대로 유지를 하고 그 대신 탄력적인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것을 절충안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단에서 조금 부담이 됐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인데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 목표 주가가 왜 상향 조정되는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연도별 매출별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일단 1조 원으로 OP가 이제 25년부터 본격적으로 복귀가 됩니다. B2C나 디지털 채널 비중을 확대로 목표로 하면서 이익이 확실히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 이런 증권가의 전망이고요. 현재 이 PER 밴드를 보시면 24년 PER이 8.4배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에 꼽힙니다. 거기에 타 종목 대비 외인 비중이 낮기 때문에 외인 수급에 유리하다는 평가도 나와 있는데요. 외인 한도 소진율이 KT는 거의 소진이 됐고요. SKT가 43% 그리고 LGU+가 확연히 낮죠. 3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 수급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고 주주 환원까지 함께 되어 있는 이 LGU+. 대신증권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목표 주가 1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 소영원 차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흐름부터 살펴보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특히 다우 지수가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주간 옵션 만기를 맞아 테슬라가 크게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가 좀 하락하는 차별화 장세가 이어졌지만 전반적으로 중소형 종목들의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흐름들이 좀 이어졌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로 인해서 쇼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중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미국의 무역 규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발표에 따라서 큰 폭의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 증시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지속적으로 좀 추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국 증시에서 10시 반 이후의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나가 보는 것이 오늘 시장의 핵심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심주로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한전 기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서 특히나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원전주들의 상승과 더불어서 함께 상승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 부처에서의 새로운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의 발표와 더불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SMR과 더불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좀 강세를 띠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의 호재도 함께 좀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번
이번 주 좀 박스권 상단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87,000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조정 시 좀 공략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서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0분쯤 됐습니다. 마켓 스탠바이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김민수 대표, 신일섭 위원, 그리고 고은배랭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주말엔 여러 가지 얘기들 전했습니다. 삼성전자 HBM 얘기 앞서 계속해서 좀 나왔고요. 지난주에 코스피가 3% 넘게 주간으로 좀 오르기도 했고, 코스피는 근데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주가 참 여러 가지로 뭔가 시장의 좀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을지 기대감을 좀 낳게 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이번 주 탑3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번 주도 시장이 2,500선 위쪽에서 계속 또 섹터에 대한 움직임 계속 강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는 조선주 얘기를 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 특히 지금 에너지 관련된 쪽에 미국 쪽 정책적인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또 수혜 쪽도 같이 이어지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또 미국의 방산 관련된 쪽들도 같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쪽에서 지금 미국은 이제 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도를 할 모습들로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인선을 통해서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행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화석연료 중심으로 계속 확장을 시켜서 에너지를 미국이 더 끌어올려서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제조업까지도 비용을 감소시켜서 다시 호황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미국만 바라보는 정책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러면 에너지 수출을 계속 또 확대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떤 운송이나 또 그와 관련된 또 LNG를 활용한 여러 가지 발전 같은 경우도 또 하나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한국 업체 쪽에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미드스트림 쪽이죠. 그쪽에서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쪽에서 운송과 관련된 LNG 쪽에 운송과 관련된 조선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또 발전 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복합 화력 발전 관련된 쪽들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쪽에서 터미널을 또 계속 짓는 모습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가 높아지는 피팅 밸브 이런 쪽으로 시장이 계속 또 관심이 높아진다는 쪽에서 계속 또 어떤 정책에 맞는 미국 정책에 맞는 섹터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면서 계속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엔터주입니다. 계속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무비자가 중국으로 들어갈 때 이제 30일까지 연장되고 있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또 문화체육부 장관이 또 중국의 문화여유부 장관과 만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도 나온 만큼 일단 실적이 감익되면서 1년 동안 고생했었는데 지금 다시 공연 중심의 실적 개선되기 시작하고요. 특히 스트레이키즈가 북미 쪽 특히 멕시코까지도 공연들이 매진되고 3회 연장되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공연에 따른 실적 개선의 변화가 계속 또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시장에서의 흐름들은 역시나 그래도 실적의 변화와 함께 움직이는 대표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추세적인 흐름들 관심 갖고 봐야 될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주입니다. 지난주 후반때 상당히 주가 탄력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왜 이렇게 많이 빠져? 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 그 중심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증자 관련된 쪽에서 RCPS라든가 또 특허에 대한 불확실성 여기 좀 더 자세히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펀더멘탈은 이상이 없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시장의 픽이 제일 중요하겠죠. 추세를 무너뜨리고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노이즈가 크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추세 이탈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 생각했을 때는 매물을 소화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또 안고 매매를 해야 되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비중 관리는 꼭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오히려 이탈한 자금들이 어느 쪽으로 또 들어가느냐라는 부분들도 같이 체크해보면서 흐름들을 맞춰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엔터주 그리고 조선주, 바이오주 같은 경우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 의원님께서 언제나 좀 조선주 최근에 좀 많이 코멘트를 해주시기도 하셨고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던 만큼 오늘도 조선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뭐 이미 중반 이상을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팅주의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접용 피팅의 성광밴드 태광이 폭등했고요. 미리 다 말씀드렸습니다. 개장용 피팅의 하이로 코리아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팅주가 항상 그 조선의 밸류 체인에서 기자재에서 맨 처음에 수주가 떨어지는 것이며 중간중간에 피팅은 안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관이음새라고 부르죠. 우리 파이프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개장용은 이제 밸브라든가 나중에 잠그는 여러분들이 도시가스를 집에서 쓰고 있다면은 도시가스의 밸브라던가 파이프라던가 이런 거는 그냥 생활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선에 장착이 되는 크기는 좀 다르고 용도는 다르지만 실생활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LNG 본행제입니다. 지금 뭐 LPG에 이어서 LNG. 결국에는 LNG 같은 경우가 지금 결국 뭐 화력 발전이나 뭐 지금 LNG, LPG, 뭐 베이비 드릴 베이비 지금 이 시추를 하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자, 뭐 석탄 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결국에는 원자력과 함께 이 태양광 풍력보다는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결국 낙수 효과가 조선의 LNG선까지 그리고 LNG선이 노후화된 그 선박을 갖다가 LNG 터미널로 변환하는 그런 MRO 시장까지 열리고 이런 쪽에서 지금 전부 기회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 2.0 시대가 연 어떤 그 파노라마의 세계의 한쪽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의 급등세를 보였죠. 이것도 밸류체인의 순서를 미리 다 알려드렸고요. 조선 이외에 이 카본 소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본 소재가 예를 들어 텐트에 그 폴대에도 쓰이죠. 전기차, 뭐 UAM 같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 우주 항공에다가 로봇, 레저 분야, 카본 소재가 점점 확대되는 분야가 많아지면서 포트폴리오가 확대되고 있고요. 한국카본이랑 동성화인텍도 지금 조선 쪽으로 몰려있는 포트폴리오를 다채롭게 넓혀가는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모멘텀이고요. 세 번째는 BHI의 급등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베이비 드릴 베이비, 베이비 드릴 베이비, 드릴 베이비 드릴, 드릴 베이비 드릴. 드릴 베이비 드릴. 아니, 계속 베이비가 들어가니까 좀 드릴하고 안 어울리는 어감이 있는데 그렇죠? 어린아이인데 자꾸 드릴을 판다고 하니까. 어쨌든 시추에 굉장히 진심인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뭐 가스 복합 발전소, 뭐 화력 발전소, LNG, LPG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가스 복합 발전소 HRSG 제품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BHI는 SMR 이 지금 소형 원자력 발전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나 중동 쪽으로의 수출 물량이 급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안에 방벽에 해당되는 이 제품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BHI도 급등을 보이고 있다. 결국 피팅이라던가 LNG 본행주라던가 BH가 만드는 것도 피팅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용접용 피팅, LNG 본행제, BHI 모두 다 결국에는 베이비 드릴 베이비라는 시추의 진심인 트럼프 2.0 시대에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58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네, 월요일장 국내 증시 개장을 한 1분여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국내 증시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기술주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견조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소비 지수 그리고 전반적인 물가 지표들이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양 지수 모두 다 일제히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65%가량 오르면서 2,517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에 가까운 상승 출발 준비 중입니다. 오늘 680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소식에 호재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1.7%가량의 강세, 57,000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경쟁이 조금 더 격화될 수 있다는 소식 속에 1% 이상 빠진 채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 출발, 현대차도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권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 지난주 금요일장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안 좋았었는데 오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알테오젠은 6% 이상 상승 출발 준비 중이고요. 2차 전지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11월 25일 월요일 우리 시장 시작이 됐습니다. 동시효과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역시 좀 기대를 좀 갖고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코스닥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이 오늘 일단 현재 동시효과상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입니다. 대부분의 지난주까지 상당히 좋지 않았던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오늘은 좀 플러스권으로 좀 출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일단 예상이 좀 나왔는데요. 실제로 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지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거의 1% 가까이 0.9%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2,523으로 일단 갭 상승을 시작을 해서 가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1% 넘게 올라서 가고 있습니다. 684선까지 현재 좀 오르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자세한 출발 상황 고은별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25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일제히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91%가량 오르면서 2,524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 0.94%가량 상승하면서 683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주는 양시장이 다소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 이상 3%에 가까운 상승을 지금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폭이 점점 더 넓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HBM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엔비디아 젠슨항의 언급에 대해서 전략적인 발언이다,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한 그러한 발언일 뿐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 오늘 SK하이닉스는 1.5%가량 빠진 채 출발하고 있습니다. 17만 4천원 선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엔비디아가 주말 사이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도 나왔고요. 실적 부담에 대한 우려감 속에 3% 이상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 속에 SK하이닉스는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 1.23%가량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41만 원 선 재돌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기 트럼프 내각의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체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2차 전지 기업도 괜찮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견조한 상승, 그리고 현대차도 0.92%, 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기아도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8위부터 10위는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KB금융 0.3% 빠지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0.4%가량 하락,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최근에 네이버 정말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해줬죠. 그와 비교한다면 오늘은 그냥 소폭의 쉼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위부터 15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11위부터 15위입니다. 포스코홀딩스 1% 가까운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철강주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오늘 좀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삼성그룹주들 전반적으로 힘을 받습니다. 삼성생명은 0.5%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16위부터 20위입니다. LG화학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조선주 흐름 좋습니다. 앞서 개장 탑3에도 두 전문가 모두 다 조선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 달아주셨는데요. HD현대중공업 1.9%, 2% 이상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반면 오늘 금융지주사들 전반적으로 쉬어갑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고려아연 2%가량 빠진 채 출발, 삼성 SDI는 2%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장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코스닥을 깊게 눌렸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8%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는 3%가량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반면 HLB는 금요일장에도 좀 견조하게 버텨줬었는데 오히려 오늘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는요, 좀 눈치를 보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 엔캠이 4%에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도 오늘 일제히 한 걸음 쉬어가고 있고요. 삼성당제약이 0.64%가량 상승 출발했고, 로봇 기업들 최근의 흐름 괜찮았었죠. 오늘 0.5%가량 빠진 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펄어비스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엔터주들 오늘도 좋습니다. 중국의 무비자 입국 기간이 좀 더 연장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행주들 흐름 괜찮은데 그 가운데 엔터주들 역시나 오늘 상승 탄력을 받고 있고요. 반도체 기업들 흐름 좋습니다. 리노공업이 지금 2% 이상 상승하고 있고 HPSB도 1%가량 상승하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M 역시나 3%가량 상승하면서 엔터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다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펩트론이 지난주 제약바이오에 대한 우려감 속에 25%가량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발 매수에 유입되면서 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시가총액이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그동안 하락된 거에 비교하면 조금은 아쉬운 상승분인데요. 현재 구간 83,600원대에 터치하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1% 이상 오름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시가총액 흐름들 중심으로 현재 출발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가 조금 0.8%로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2차 전지주도 오늘 좀 괜찮고 금융주들이 이제 지난주 워낙 강세를 보였는데 이번 주는 월요일 날은 조금 약세 흐름 가고 있고 네이버도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출발 상황에 대한 좀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지수는 의외로 또 강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지난주에도 한 2,480선 안착하고 나오면서 단기 추세 전환이 이어진 모습들 쪽에서 시장이 조금 더 힘내는 모습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힘내서 한 그래도 2,550까지는 한번 좀 들어가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시장을 좀 보는 상황들이고요.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선물로 약간 매수가 들어오는데 현물은 여전히 관망세입니다. 아직 뭐 1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다 할 포지션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 기관이 오랜만에 순매수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한국 증시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쪽에서 조금 턴을 갖추려고 하는 모습들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변화를 좀 더 기대를 해보겠다라는 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섹터별로 보게 되면은 업종과 섹터별로 보게 되면 그나마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의 힘을 실어서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탄력이 좀 크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밖에 화학, 건설 업종, 전기가스, 운수창고 정도쯤에서 약간 좀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과 섹터 쪽에서 약간 또 물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 많이 빠졌다가 돌아오는 변화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먼저 차오르기 시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주 그리고 또 철강, 금속 쪽은 시장의 상승세에 못 따라오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뭐 경기 방어적인 성격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은 약간 아직은 온기가 퍼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코스피가 0.8%로 조금 둔화되고 있고 코스닥은 반면에 지금 1.6% 역시 아까 바이오주들이 좀 반등을 좀 하면서 상당히 좀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다 일단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출발 상황 우리 신일섭 위원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가 2024년도 8월 달에 지금 이유 없이 빠졌을 그 시점에 테스트를 갔는데
삼성전자의 10조 자사주 매입 소식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방어에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끝난 건 아니죠. 지금 정확히 거의 저점이 일치하거든요. 2024년도 8월 달. 만약에 거기가 붕괴되면 이제 2023년도 11월 달에 저점 테스트를 가야 됩니다. 2430 수준이죠. 코스닥은 이미 2022년도 12월 달 저점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024년도 8월 달에 코스닥은 이미 2022년도 10월 달 저점을 갔어요. 지금 거기 저점을 다시 갔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만약에 붕괴되면은 이건 지금 더 아래로 밑에가 없습니다. 얘는 이미 2022년 10월 달 저점을 갔기 때문에 그 밑은 코로나 때 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죠. 지금 여기서 반등이 엄청나게 세게 나와서 V자로 나와야지만 추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어정쩡하게 반등을 하면 그거는 하락세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5, 6개월 동안 계속 음봉이 떨어지고 있죠. 월봉상에서. 여기서 어설픈 양봉 나와봐야 기술적 반등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한 3개월 연속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이동평균선을 완전 꺾어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이 죄다 머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월봉에서 모든 이동평균선이 전부 다 머리 위에 있어요. 5, 20, 10, 60, 120 전부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박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지금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2024년도 8월 달에 저점을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갔는데 다른 나라도 그때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 니케이는 월봉 20개월선 위에서 그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쭉 끌어올려가지고 20개월선 위에서 결국에 조정이 끝나버린 격이 됐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레벨이 그 이동평균선 밑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도 결국에 20개월선 위에서 그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아름다운 조정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느 지점에서 일어나는 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본, 한국, 대만을 아시아 3대 지수라고 하지만 일본, 대만 같은 경우는 20개월선 위에서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뭔 엔캐리 트레이드고 뭐도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20개월선 위에서 아름다운 조정으로 포장될 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로 포장될 수가 없죠. 20개월선 아래에 깔려 있었으니까요. 지금 독일 증시는 사상 최고가고요.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미국 증시는 말할 나위도 없이 사상 최고가고요. 북미랑 유럽의 최고 지수들은 다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일본, 대만 같은 거는 지금 전부 사상 최고가 수준에서 조정 중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0조 자사주 매입으로 기술적 반등을 시켰으나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모든 종목이, 모든 업종이, 모든 섹터가 행복한 이런 그 상황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또 똑같아요. 가는 종목만 그 안에서 종 안에서의 횡으로만 그 파장이 있을 뿐이지 그냥 횡으로 넓어져서 모든 업종이 다 골고루 가는 순환매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핵심 섹터를 꽉 동아줄을 부여잡지 않으면은 잘못 잡으면은 끊어진 동아줄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시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핵심 지금 현재 잘 나가는 업종을 잘 잡아라.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은 국내 시장 코스피, 코스닥 이 지수와 이제 다른 나라 지수들 비교를 좀 해주셨는데 우리가 좀 현저하게 좀 내려온 상태에서 좀 더 낮은 상태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시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우리가 지금 특히 올 들어서 다른 나라와의 좀 디커플링 상황이 좀 더 심화되고 있다 이 생각을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느껴지게 되네요. 네, 두 분 개장 출발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들었고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섹터별로 어떤 움직임들 또 관심 있는 섹터들 어떤 섹터들인지 고은별님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3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가포르를 통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의 섹터로 좀 투자의 관심도가 흩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공통적으로 섹터를 묶어보자면 여행, 엔터, 항공 관련된 섹터 좀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행과 관련된 업종군들을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중국의 무비자 입국 기간이 지금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라는 소식 속에서 중국과 연관돼서 실적을 내는 기업들 오늘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역시나 많이 검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HBM 기대감 속에 반도체 관련된 섹터군들로 전반적으로 매기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자 기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존 이슈가 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가 기업의 양자 컴퓨팅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출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들도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말사 이슈가 하나 있었죠. 2차전지 함께 살펴보시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의 최대 전기차 배터리인 노스볼트가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악재, 여러 가지 그런 악재 속에서도 오늘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괜찮은 상황입니다. 노스볼트가 파산을 하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섹터에도 검색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괜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우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1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섰었는데 오늘 개장 직후는 다소 아쉬운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95억 원가량을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은 5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 그 안에서도 연기금의 매수세가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국내 즉시 저점을 다져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금요일장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시장을 버텨주는 힘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28억 원가량의 소폭의 순매수 집계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보험, 철강금속 같은 경우에 한 걸음 쉬어가고요. 특히나 보험이 오늘 지금 최근 많이 올랐던 만큼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강한 상승 나오면서 전기전자 업종 강하고요. 제조업 역시나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수 상승과 비교했을 때 다소 아쉬운 건 의약품과 음식료겠죠. 음식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경기 방어주 상향, 배당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상승하긴 합니다만 지수와 비교했을 때는 다소 아쉬운 상승폭입니다. 화학업종 1.8%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화학업 쪽에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편중되어 있죠. 그만큼 오늘 2차전지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전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선 낙폭이 과도했던 제약바이오주를 중심으로 반발 매수에 유입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훈풍 유입되면서 반도체 괜찮고요. 엔터주들의 훈풍 속에 방송 서비스도 1.2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화학업종도 1% 이상, 인터넷도 1.4%가량 상승하면서 코스닥이 금요일장 한 걸음 쉬었던 만큼 오늘은 괜찮은 상황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증권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일신석재가 1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HJ 중공업도 12%, 금양도 10%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중소형 건설주들, 조선주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시세가 분출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 금양 같은 경우에는 5일 차트를 보다도 오랜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3만 원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이오플로우가 지난주 금요일장 굉장히 큰 낙폭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한가 안착했고요. 앞타버 사이언스로 상한가, 투비소프트도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낙폭이 과도한 제약바이오주를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의 특징주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오늘장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원별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미수 대표님부터 좀 종목별 흐름 좀 한번 보시죠. 네, 일단 시장 여전히 단기적으로 상승해서 좀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그래도 탄탄한 모습들이 그래도 좀 이어졌으면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오늘 보니까 루닛이 또다시 주가가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약 한 4%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틀 전에 좀 급한 하락대를 다시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난 발표에서 나왔던 아스트라제네카 쪽의 병리요법 쪽에 들어가는 AI 영상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들, 이쪽은 오히려 이제 구독률을 발생시킬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기 있는데, 이번에 북미 영상의학회 쪽에서 AI 진단 솔루션과 관련된 연구 초록에 20여 편이 또 채택됐다라는 쪽에서 일단 또 호재로 인식하는 모습들인데요. 일단 지금 추세는 거래가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모습들 쪽에서 서서히 돌리는 모습들 쪽에 변화가 들어오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변화 흐름들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알테오젠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만에 급반등이 또 나오면서 주말 사이에 봤더니 이거는 펀더멘탈이 그렇게 크게 훼손되는 내용들이 아니더라라는 쪽에 대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매수세가 다시 몰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단 한번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꺾인 자리에 안쪽까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34만 원대 부근 정도가 중요한 저항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안착해서 추세 전환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아직은 밑에서 이격을 좀 줄이는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펩트론이나 보로노이 이런 종목들 난폭을 키우는 모습들 쪽에서 반발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눈치는 알테오젠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서 일단 추가적인 탄력들은 살아나긴 하되 중기 저항 쪽에서는 어느 정도 또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에서 리누공업이 또 주가의 탄력들이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바닥권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한 4%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고개를 드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가 낙폭 큰 거에 비해서는 좀 선방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관련된 소켓 쪽에 대한 강자 흐름들을 다시 좀 보여줄 것이냐라는 쪽들인데, 아마 이제 연말로 이어가면서 나오는 어떻게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 특히 AI PC라든가 스마트폰 쪽들이 오히려 좀 잘 팔리기 시작하는 쇼핑 시즌의 흐름들로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관심은 갔는데, 그런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점을 어떻게 다지고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변화를 보겠지만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들을 염두를 하시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바이오주 쪽 눈여겨보시는 루닛하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회사들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바이오주들이 좀 오늘 확실히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오늘 리노공업 좀 주목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 쇼핑 시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당장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에서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AI PC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가 들어가는 이런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신 의원께서는 종목별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이번 연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즌인데, 지금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서 세금을 내고 기뻐할 일만 남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동학개미 분들을 뭐 무시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만약에 방산, 금융, 바이오, 방금발을 들고 오다가 모든 거를 다 실현해서 조선주에 쏟아부었다면은 세금을 감안하면 지금 엔비디아, 테슬라로 낸 수익 못지않게 내어서 나는 이 한국 주식으로 너보다 더 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일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명히 트럼프가 그 처음에 말했을 당시에 첫날 너무나 급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그 왜 급하게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이미 다 과열권에 진입했어요. 조선주가. 지금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HD 시리즈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갖고 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HD 현대중공업이 기술적인 모습으로는 저는 낫다라고 그냥 말씀을 하나를 의견을 드렸고, 좀 더 다이나믹하게 하는 걸 원하시면 하나 옵션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 포함해서 그 조선주 중에 하나를 꼭 가져가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피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태강 성광밴드도 갈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접용 피팅의 투톱인데 북미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게 성광밴드고, 기술적인 모습이 유리한 게 성광밴드니 성광밴드가 조금 더 1등주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더군다나 17,000원이 강력하게 돌파될 때는
그 성황랜드의 역사상 2007년부터 2015년 8년 동안 행보하던 그 라인이 17,000원 라인이니까 급등이 나오면 순간적으로 2만 원 갈 수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냥 1시간 만에 그게 현실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12%가량 오르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번 달에만 70% 올랐습니다. 성황랜드가 70% 오르는 사이에 태광이 35% 올랐거든요. 여기서도 느끼시겠죠. 1등주를 선택한 자와 2등주를 선택한 자는 같은 피팅주를 찍었어도 수익률에서 2배가량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등주를 반드시 가려야 됩니다. 후발주를 하시더라도 1등주의 움직임을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뒤에 순서대로 얘기 드렸죠. 보냉자민이 몸인 얘기 드렸는데 그걸 맨날 순서대로 얘기 드릴 시간은 없기 때문에 항상 1번 타자인 피팅을 얘기 드린 거잖아요. 왜냐면 먼저 이거를 주고 시작해야 첫 단추를 잘 깨어야 방산, 금융, 바이오에서 해던 그대로를 또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칼슘까지 먹을 수 있고. 지금 칼슘까지 먹는 거는 다 알려드렸죠. 방산, 금융, 바이오는 이제 칼슘까지 먹는 거. 뭐냐면 물건이 위에서 떨어지면은 한 번씩 뭐 벽에 절벽 같은 데 걸리겠죠. 걸리는 게 그게 월봉에서 10개월, 20개월 선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마다 단타만 쳐서 마지막에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방산, 금융, 바이오는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으니 거기서 10개월에서 한 번, 20개월에서 한 번 그 단타로 먹는 게 20%, 30%씩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단타로 먹는 이제 떨어지는 낙엽 먹는 전략이고 새롭게 시작되는 파릇파릇한 새싹은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성황랜드가 만약에 이렇게 가면은 3만 원 도전에 나서게 돼요. 왜냐면 지금 2007년이 그 당시예요. 조선주가 최고로 지금 치솟았을 때 그때거든요. 그 뒤로 2013년까지 6, 7년 동안 성황랜드가 3만 원에서 2만 2천 원 이 사이를 횡보하는 게 10년이 걸렸어요. 사람의 심리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2007년에 내가 3만 원에 물렸는데 갑자기 조선주 막 성황랜드 얘기가 나오길래 MTS, HTS 다 지웠던 거 다시 깔았어요. 내 본전에 왔어요. 그러면은 무려 17년이 지났고 내가 20살을 더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20살 때 투자했는데 40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 아무 생각도 않고 뒤도 안 보러보고 팔고 싶을 겁니다. 너무 지긋지긋하니까요. 그런 본전 심리를 이겨내고 강하게 오른다는 것은 매물대를 부셔버릴 만한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판단하느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거든요. 지금 거래량이 그 당시에 비해 훨씬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7, 8년짜리 거래량보다 지금 이번 연도에 4달짜리 거래량이 더 많아요. 이렇게 되면 3만 원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황랜드가 이미 70에 지금 RSI 기준으로 과열권 70에 도달됐거든요. 그러니까 쥐고 계신 분들은 지금 유리하죠.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신규 매수는 또 30%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니까 굉장히 지금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첫 단추를 잘 꿰신 분이라면 성황랜드 지금 절대 파시면 안 되고요. 물량을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3만 원 근처까지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 태광 성황랜드를 꼭 쥐고 가시다가 여기서 만약에 이익 실현을 하게 된다면 이제 다음 밸류 체인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밸류 체인도 똑같이 가고 있어요. 엔진에서 한화엔진, 그다음에 LNG 탱크에서 세진중공업, 그다음에 지금 MRO 쪽에서 HD 현대 마린솔루션 지금 다 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돈이 앨런 머스크처럼 다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1등주의 비중을 얼마나 실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1등주의 비중을 왕창 실어가지고 목돈을 수익을 내는 사람과 골고루 10%씩 불어서 기분만 좋은 사람은 큰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1등주는 성황랜드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고 지금 이 성황랜드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수익이 크게 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오늘도 이 성광밴드를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먼저 김민수 대표님 오늘장 키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시장이 안정권에 받아가는 만큼 또 종목의 확산도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하지만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돈이 없는 시장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확산이 강하게 일어난다기보다 밑에 있는 종목들은 잠깐 이제 어느 정도 이격을 좀 줄이는 모습들로 나올 거고 강한 섹터, 강한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조선 중심 쪽이나 조선 기자재 그리고 또 엔터 그런 쪽의 변화들 눈여겨보시면서 집중하는 전략들이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돈이 없습니다만 지금은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외계인과의 조우, 조선 우주 포트폴리오 강력 홀딩입니다. 방산이 우주항공으로 이어지잖아요. 지금 조선 기자재도 우주항공으로 이어지거든요. 아까 카본 소재 같은 게 대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주항공이 방산과 조선 기자재 업체가 우주항공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이게 트렌드예요. 결국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방산에서 이익 실현하여 지금 그 조선주로 이미 넘어갔는데 조선주랑 이제 우주, 항공 요걸 지금 믹스해서 아직은 조선주가 당연히 비중이 커야겠죠. 이런 식으로 가져가다가 중간에 또 포트폴리오 비율 변경을 통해서 연말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조선과 우주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두 분의 전문가 모두 다 조선주들 긍정적으로 코멘트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강남 지점에 김경욱 과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종목 볼까요? 오늘은 빙그레와 함께 빙가 시장을 좀 양분하고 있는 롯데 웰프드라는 종목 갖고 와봤는데요. 네.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에 3분기 매출액 1조 785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760억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가이던스였던 영업이익 893억을 하회하면서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 실적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건강화 빙가 성장이 좀 저하되었고 카자흐스탄과 인도 빙가 매출이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원가 부담의 영향에 따라서 수익성 악화가 3분기 실적 하회의 주된 요인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리스크 요인이었던 카카오 원가 부담은 24년 3분기를 정점으로 점차 약화될 전망이고요. 실제로 카카오 시세가 24년 4월을 피크로 안정화되고 있는데 글로벌 사업의 경우 일부 가격 인상이 24년에 있었고 25년에도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올해보다 내년에 대한 기대가 어떠한지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25년 예상 매출은 4조 2,53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376억 원으로 국내의 경우 수익성 개선 기조가 쭉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시설 투자 그리고 브랜드 빌딩을 통해서 보폭을 좀 확보해 나갈 거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내년 푸네 신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고 또 건가 브랜드 빼빼로는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룹의 의지가 좀 있기 때문에 뉴진스와 마케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인도 시장에 거는 기대가 좀 큰데 올해는 인도의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빙가 매출 성장이 좀 저조했는데 지난 5년간 빙가, 건가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인도에서 해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 캐파가 2배로 증가하는 25년도에는 푸네 신공장 효과를 롯데 웰프드가 톡톡히 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국내는 수익성 개선 그리고 해외는 매출 확대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동사가 단기 급락으로 밸류에이션이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6배에서 7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메리트가 좀 높은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대 좀 보죠. 일단은 주가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은 만큼 현재가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해볼 만한 가격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롯데 웰프드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뽑아봤습니다. 자, 오늘 마치고요. 잠시 후에 이재 앵커의 이코노미 톡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말이 삼성전자에 그야말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사이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HBM3E에 아시다시피 8단과 12단 제품을 패스트 트랙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만큼 주가 부양 효과, 그게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봅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3% 뛰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좀 상승폭을 일부 좀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엔비디아 쪽에서 그 삼성전자 신제품 그 인증이 빨라지면서 납품이 임박했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뭐 네. 지금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말씀하신 이제 엔비디아 납품 뉴스일 거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제 젠슨 황 자체가 조금 삼성전자의 그 테스트 통과 가능성 자체를 언급했다라는 부분은 분명 이제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아직은 정확하게 이제 뭐 통과 여부가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고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뉴스가 나왔지만 네. 여전히 사실은 납품이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어제 오늘 뉴스만으로 좀 삼성전자 주가 자체가 추세적인 어떤 상승 랠리를 하기에는 조금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실제 납품이 결정이 돼야 삼성전자 이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좀 신중하게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그 HBM과 관련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간의 주가가 상당히 좀 대칭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가 좋은 날은 하이닉스가 좋고 하이닉스가 좋은 날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이제 국내 어떤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러한 흐름 자체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데 조금 한계의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7월이었습니다. 4세대 HBM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삼성전자 HBM3 인증을 받았고 이제 그 5세대 그 인증이 좀 지연되는 상황에서 나온 이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뭐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엔비디아 납품이 가능하다고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줬었고 10조 자사주 매입이라는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꺼냈는데 사실상 주가 상승이 좀 기대만큼 못 갔던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이슈도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일단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주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공급처 다변화는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르면 뭐 SK하이닉스 떨어지고 뭐 약간 이런 관계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야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찌 보세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 있는 소식은 좀 나와줘야지 탄력감 있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서 뭐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의 납품 자체가 여전히 좀 필요한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소위 이제 전통적인 디램 있어서는 사실은 뭐 중국의 어떤 그가 따라오고 하고 하는 조금 이제 불리한 어떤 여건이 사실은 좀 조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 HBM의 납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이라든지 또 주가 흐름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나 서로 간의 이익 자체는 사실은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결국 뭐 관건은 기술적으로 이것이 사실은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삼성전자는 그렇고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 섹터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어찌됐건 삼성전자 그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에 반도체 섹터에 힘을 불어넣어 준 거는 좀 어느 정도 팩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힘이 지속될 수 있을지의 가능성입니다. 앞서서 약간 언급을 해주셨지만 좀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을 들으면 도움이 될까요? 예, 뭐 지금 입장에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 랠리를 갈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조금은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인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데 자사주는 뭐 예상보다는 사실 사이즈도 이제 규모 자체도 사실 컸고 또 이전에 저희가 2010년 이후에 한 3차례 정도 이제 삼성전자 자사주를 이제 매입했던 사례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주가가 좀 상승했던 사례를 저희가 보더라도 일단은 어떤 주가의 하방 경직성 뭐 이러한 부분을 좀 강화시키는 부분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 자체는 사실은 업황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뭐 미국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상당히 뭐 강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실제 일본 그 AI와 관련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의 어떤 반도체 수요는 상당히 조금은 이제 좀 둔화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재고 자체가 생각보다는 사실은 지금 D램 쪽에서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향후에 이제 가격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반도체 업황이 오히려 조금은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9월달 우리나라 그 반도체 생산을 보게 되면 이제 전년동을 비롯 감소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조업일수라든지 뭐 이러한 영향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반도체 생산 자체가 상당히 강한 생산 흐름을 보이다가 좀 감소세를 좀 보였고 또 이제 반도체 수출 역시 이제 기저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증가율 자체가 이제 둔화가 되는 국면으로 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로 좀 온 상황들이어서 다소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는 좀 숨고르기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라는 어떤 효과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좀 주가의 어떤 하방 경직성 자체를 상당히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으로 봐서는 이번 어떤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위원님께서 반도체 업황의 향후 추세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제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도 증가를 좀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재고가 많이 쌓여서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요소를 좀 말씀해 주셔서 참고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워낙 시총 비중이 큰 삼성전자가 제대로 역할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저평가받는 흐름들, 깎아먹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시장 한편에서는 이런 분석이 또 제기돼서 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도력이 약화돼서 오히려 코스피의 안정적인 반등이 가능했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크게 동의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요. 네. 물론 이제 풍선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매수하려는 어떤 그 자금들 자체가 결국 이제 삼성전자 이외의 섹터라든지 뭔가 업종으로 사실은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풍선 효과 때문에 주식시장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안정적인 어떤 주가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이 삼성전자의 그 부진이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이제 외국인 수급에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가뜩이나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개인 자금이라든지 기관 자금이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로 사실은 좀 빠져나가고 있는 이러한 추세에서 외국인마저도 사실은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내 주식시장이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상승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국내 이 대장주 이 삼성전자가 여하튼 힘을 찾아야 국내 주식시장 흐름에 사실은 상승 탄력을 좀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을 떠나서 사실 삼성전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상황들입니다. 뭐 투자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뭐 또 수출에서 결국 이제 삼성전자 자체가 힘을 못 받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국내 경제의 어떤 하방 압력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것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의 국내 전반적인 기업 이익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늘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아무리 저가 메리트라 하더라도 사실은 쉽게 매수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 좀 내몰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그 삼성전자의 어떤 그 부진으로 인한 코스피 반등 자체는 사실은 조금 제한적인 오히려 좀 박스권 자체에 좀 갇히는 그러한 정도의 힘 정도로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은 좀 의미가 좀 제한적이네요. 그런 부분 좀 잘 따져서 또 연구원의 리포트나 시장 전반적으로를 보는 그런 암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찌되건 삼성전자가 시장을 잡아줘야 되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야지 시장에 유의미한 반등이 있겠다. 이런 부분은 좀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은 뭐 살 게 많다 이렇게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국장 탈출에 대한 뭐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제2의 엔비디아를 찾아라라는 또 열풍이 좀 불고 있고 이런 시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런 주도주 찾기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지 한편으로는 궁금한 상황입니다.
예, 뭐 아무래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높은 수익을 사실은 바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워낙 좋긴 하지만 사실은 최근에 조금 그 상승 탄력이 좀 약화된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뭐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음 넥스트 어떤 그 뭐랄까요, 주도주랄까요,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어떤 정책 수혜지를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뭐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것이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 주가가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 주가보다 상당히 좀 높은 부분들이고, 또 우주 항공과 관련된 이러한 쪽에서의 어떤 주가의 조금은 좀 주가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는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엔비디아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강한 어떤 주도주를 지금은 뭐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없긴 하지만, 향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실제 취임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 추진에 따라서는 조금 주도 섹터 자체가 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남아 있다라고 좀 봐야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뭐 트럼프 정책이라든지 또 워낙 기술 혁신 사이클 자체가 워낙 변화가 사실은 변화무쌍한 부분들이어서, 그러한 변화 흐름에 조금은 좀 이제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좀 꾸준히 찾는 노력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방금 트럼프 정책 수혜주를 말씀해 주셔서 궁금해졌습니다. 내각 인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죠. 그럼 향후 정책 모멘텀이 담겨 있는 섹터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는 저희가 참 많이 말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의 의견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금 당장 보이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기술 규제, 그러니까 각종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들일 것 같고요. 네.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테슬라 부분 자체가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일 것 같고, 특히 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린 우주 항공과 관련된 그러한 쪽의 어떤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뭐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 자체가 이제 안정이 되고, 또 이제 뭐 트럼프 정부가 다행히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정을 좀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시장도 매그니피션트 7으로 대변되는 소수 종목으로 사실은 이제 주도가 사실 됐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중소형주로 좀 분위기 자체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조금은 그러한 측면에서 뭐 지금 딱히 이제 정책 수혜주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뭐 어느 정도는 또 주가에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중소형주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좀 확산이 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연말에 접어들면서 이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산타 랠리. 예. 지금 투자은행 뭐 골드만삭스나 그리고 모건스탠리는 내년 말까지 S&P 500 지수가 6,500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능할까요? 이런 기세라면은 못할 것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부럽습니다. 예, 뭐 일단 이 부분에 있어 가장 큰 근거 자체는 미국 경제 예외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가 힘든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로 대변되는 유동성 자체도 워낙 지금 풍부한 상황들이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어떤 주가 상승 흐름 자체는 뭐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내년 들어가서 사실 트럼프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경기 쪽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있어 저희가 조금 뭐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연말까지 이 산타넬리와 관련돼서는 조금 기대감을 가져야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12월까지 미국 주가가 뭐 대충 한 5%, 한 10% 정도 상승을 했을 경우 거의 틀림없이 연말까지 주식시장 자체는 상승 랠리를 탔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번 12월에도 조금 산타 랠리라는 부분 자체를 저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여하튼 지금 취임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 수혜, 또 말씀드린 대로 12월 미 연준뿐만 아니라 22 어떤 금리 인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보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위험 자산 쪽에서의 어떤 선호심, 이것이 대표적으로 주식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이제 국내 시장 종목 2개 중 하나가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배 미만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데 너무 아쉬운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는 연초부터 기업의 그 가치를 끌어올리는 노력은 좀 하고 있습니다만 잘 실현되리라고 보십니까, 위원님?
예.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밸류업 정책의 어떤 전반적인 취지라든지 의미 뭐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뭐 저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고 또 실제 이제 저평가됐다라는 부분에서 밸류업 자체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제 조건 자체가 이제 이익 자체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일 것 같고요. 근데 고민스러운 거는 사실은 지금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에 대한 우려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뭐 IMF가 2%를 전망을 했지만 사실은 내년에 2%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고요. 네. 오히려 성장률 자체가 뭐 1% 초반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아시겠지만 뭐 일부 대기업의 유동성 문제라든지 또 철강 회사라든지 뭐 석유화학의 조업 중단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국내 이익 자체의 어떤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개선이 되기 쉽지 않다라는 부분 자체는 밸류업 정책 자체가 상당히 조금 힘을 얻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조금 확장 기조 쪽으로 좀 전환 자체를 필요하면서 이제 기업이나 성장을 좀 도모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삼성전자의 방향성 중요해 보이고요. 시장, 우리나라, 미국과 우리나라를 좀 비교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다음번에도 모셔서 연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이어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